옛날 조선시대 태평성대한 시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은풍천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는 넓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세고 깊어 건너기에는 만만치 않았지요. 내 건너편엔 관아와 장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늘 내를 건너야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나무 다리를 놓아 내를 건너곤 했는데 서너 해 전 큰 장마가 들어 그만 외나무 다리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다리가 떠내려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장터를 가고 관아의 보리를 보아야 했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이 다리가 없어져 가장 곤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은풍천가에 사는 억쇠였습니다. 은풍천 바로 옆에 살던 억쇠는 노모를 모시고 산비탈 화전반 농사를 짓는 20살 총각이었답니다. 억쇠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체격은 웬만한 장정보다 훨씬 더 컸지요.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일찍 철이 들어 동네에서는 믿음직한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억쇠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10살 때부터 혼자서 장작을 패고 12살엔 혼자 화전을 일구며 15엔 이미 성인 장정의 체격을 갖추었지요. 대쪽 같은 성격의 정직함이 몸에 밴 청년이었으나 가난한 살림에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너 같은 사내가 이런 산골에 묻혀 살다니. 내가 복이 없어. 내 팔자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 억쇠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걱정 마세요. 이 억쇠머리에서 뭐 좋은 수가 떠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 억쇠가 웬일인지 다리가 떠내려간 뒤로도 새 다리를 놓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지요. 물론 허구한 날 손가락이 닳도록 일해봐야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으니 다리를 놓을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쇠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억쇠는 초가삼간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 길이라니. 제가 이제 월천꾼이 돼보려고 합니다. 뭐 월천꾼이라니? 네, 사람들을 업어내를 건네주고 삭슬 받는 일이지요. 이 커다란 몸뚱이와 넘치는 힘을 이용해야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업어 건네주고 돈을 받는 일은 체면이 서지 않아. 어머니, 진실로 먹고 살기 위한 정당한 노동인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도 다리가 없어 불편해하니 서로 돕는 셈이지요. 어머니는 결국 억쇠의 단단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억쇠는 마을 최초의 월천꾼이 되었답니다. 억쇠는 매일 아침이면 은풍천 냇가로 출근을 하였지요. 커다란 솥뚜껑 같은 등에 사람들을 업고 냇물을 건너니 고마운 마음에 사람들은 기꺼이 엽전 한 입씩을 내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쇠의 월천꾼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돈벌이가 제법 쏠쏠하여 어머니 약값도 마련하고 쌀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억쇠야, 내 덕에 장에 가서 물건 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정말 고맙구나. 아이고, 억새 도령, 우리 영감이 아파 약을 지으러 가야 했는데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는가.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억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허나 억쇠가 이 일을 하며 느끼는 더 큰 재미는 다른 데 있었답니다. 특히 젊은 아낙네들이나 처녀들을 업을 때면 억쇠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흘렀지요. 억새 도령, 이번에도 부탁해요.
봄철 약초를 캐러 산에 가는 처녀들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암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업어드리지요. 억새는 한 명씩 업으며 처녀들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긋한 채취를 맡았습니다. 물론 월천꾼의 도리를 지키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남자의 본능까지 숨길 수는 없었지요. 처녀들도 억새의 단단한 등과 굵은 팔뚝을 느끼며 살짝 가슴이 설레는 것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억새의 월천꾼 생활은 꽤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억새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찾아왔지요. 그것은 바로 대갓집 마님과의 만남이었답니다. 어느 늦봄 날이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대갓집 마님이 젊은 몸종을 데리고 은풍천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마님은 비단 치마 저고리에 값비싼 놀이개까지 찼으니 아주 부잣집 양반임이 분명했지요. 동네에서 몇십 리 떨어진 고을 원님의 부인으로 친정에 다녀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억새는 이 고급스러운 마님을 보자 일부러 냇가에 앉아 하늘의 뜬 구름만 보며 못 본 척 하였답니다. 사실 억새는 양반집 마님들을 업을 때면 늘 까다로운 주문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복의 월천꾼, 거기 있는가? 몸종이 먼저 나서서 억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억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만, 오늘은 쉬는 날이오. 그러자 마님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억새에게 말을 건넸지요. 자네가 월천꾼인가? 억새는 힐끔 쳐다보며 능글맞게 대답하였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이지. 끝에만은 왜 붙이는 겐가? 마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마님은 월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억새의 목맨 소리에 마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답니다. 어떤 연유로 내가 건널 수 없다는 겐가? 마님이 약간 녹이 띈 소리로 물었습니다. 양반집 마님들은 가마탄 듯이 소인의 두 손을 아무 데도 잡지 못하게 합니다. 물살은 급하고 발 아래는 이끼 낀 자갈인데 만약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마님께서 물에 빠지실 텐데 제가 어찌 감히 손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억새의 말에 마님이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게나. 내가 허락한 것이니 안전하게만 건너가게 해다오. 마님의 말에 억새가 떡판 같은 등짝을 내밀었습니다. 네 마님, 그럼 쇳내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요. 다만 그 말씀 꼭 지키셔야 합니다요. 비단 치마는 걷어 올려 치마끈에 끼우십시오. 치마가 내려오면 제 손이 미끄러지고 마님의 치마도 젖습니다. 마님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치마를 걷어 올려 끈에 끼웠습니다. 그러자 새하얀 고쟁이 아래로 푸짐한 살결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몸종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억새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업고 은풍천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의 채취는 향긋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동백기름 향이 은은히 퍼지며 억새의 콧속을 간지렸지요. 억새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을 건너는 동안 억새의 솥뚜껑 같은 두 손이 마님의 엉덩이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칠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자 억새의 손이 자연스레 마님의 엉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님은 억새의 목을 감싼 손으로 억새의 가슴팍을 가볍게 쳤지요. 이복에 손을 조심하시게나. 마님의 말에도 억새는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마님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억새의 홑바지 사이로 무언가가 불끈 솟아오른 것을 본 마님의 입에서 어머,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제삿날에만 얼굴을 비추고 허구한 날 첩의 치마폭에 파묻혀 지내는지라. 오랜만에 남자의 기운을 느낀 마님은 그만 화끈 달아올랐지요. 사실 마님은 고을 원님과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원님은 늘 공무에 시달리고 젊은 첩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마님을 돌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엉큼한 억새는 일부러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마님의 엉덩이가 살짝 물에 젖도록 했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지요. 마님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보게 그러지 말게. 마님의 말과는 달리 몸은 솔직했습니다. 억새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볍게 몸을 떨었지요. 억새는 마님의 반응을 느끼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은풍천을 건너자 억새는 마님을 업은 채 옆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늦봄의 숲은 푸른 잎으로 가득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왔습니다. 억새는 마님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마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이보게 젊은이, 감히 양반집 마님을 이렇게.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억새의 입술이 마님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저항하던 마님도 점차 억새의 뜨거운 열정에 무너져 내렸지요. 이보게 월천꾼 도령.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마님의 말과는 달리 이미 그녀의 손은 억새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봄바람처럼 달콤한 운우지정이 펼쳐졌지요. 억새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건장한 체격과 타고난 본능으로 마님을 만족시켰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구나. 마님은 달아오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억새는 씩 웃으며 마님의 볼을 쓰다듬었지요. 한참 후 온매 무새를 바로잡은 마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씨라고 하네. 원님 댁 마님이지. 자네 같은 장정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구려. 윤씨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고갯마루에서 기다릴 테니 행랑아범의 마누라인 나의 몸종에게도 자네의 솜씨를 보이도록 하게. 그 아이도 남편과 떨어진 지 오래라. 외로울 터이니. 마님에게 엽전을 듬뿍 받은 억새는 다시 은풍천을 건너 이번에는 몸종을 업었습니다. 몸종은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으로 복스러운 얼굴에 통통한 몸매가 매력적이었지요. 이복의 월천꾼 도령, 마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몸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억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소. 다만 월천꾼으로서 안전하게 잘 건너달라고만 하셨소. 내를 건너며 분위기를 달궈놓고 숲속에 이르자 억새는 몸종을 살포시 내려놓았지요. 그러나 몸종은 마님과 달리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억새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몸종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억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기쁘게 해주라는 마님의 분부가 있었네. 네, 마님께서요? 그렇다네. 마님께서 자네가 외로울 거라 염려하셨다오. 몸종은 억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강인한 팔에 이끌려 어느덧 숲속 깊은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몸종도 점차 억새의 능숙한 손길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몸종은 자신도 모르게 억새의 품에 안겨 달콤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녀도 사실은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 외로움에 지쳐 있었지요. 또 한 차례의 운우가 지나가고 온매무새를 고친 몸종은 고갯마루로 올라가 마님과 만났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은풍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윤씨 마님은 종종 친정에 다녀간다는 핑계로 은풍천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몸종도 함께였지요. 그들이 오는 날이면 억새는 다른 일은 제쳐두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월천꾼이 되었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의 양반집 아낙네들도 하나둘 은풍천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모두 억쇠의 특별한 서비스를 원했답니다. 억쇠는 그야말로 몸값이 천금이 되었지요. 억새야, 요즘 집안 형편이 나아진 것 같구나. 옷도 좋은 비단 옷으로 차려입고 내 약값도 일이 넉넉하니 월천꾼 일이 그리 잘 되는 것이냐? 어머니의 질문에 억쇠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렇습니다. 특히 양반집 마님들이 후하게 사례를 하시니 말이지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그걸로 좋겠지요. 세월이 흘러 억쇠의 나이 22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억쇠는 마을에서 제법 재산을 모은 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여러 중매쟁이들이 찾아와 좋은 처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억쇠는 늘 웃으며 거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은풍천에 새 다리를 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억쇠만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답니다. 이제 어쩌지? 새 다리가 생기면 월천꾼은 필요 없게 될 텐데. 억쇠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아에서는 빠르게 다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면 튼튼한 새 다리가 완성될 예정이었지요. 바로 그때 윤씨 마님이 억쇠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몸종 없이 홀로였지요. 억쇠야, 걱정 말거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마님, 무슨 소식이시옵니까? 우리 영감께서 다른 고을로 가시게 되었단다. 그곳에 가면 새로운 집과 하인들이 필요하지. 특히 믿을 만한 행수머슴이 필요하다는구나. 억쇠는 즉시 마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마님, 제가 무슨 상관인지요? 너를 데려가고 싶다는 말이야. 물론 내 어머니도 함께. 우리 집 행수머슴으로 지내면 좋은 방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게다. 내 어머니도 우리 집 백비서로 모시고. 억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마님, 제가 행수머슴이라니요. 그러면 앞으로 마님과는 윤씨 마님이 은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너는 낮에는 행수머슴, 밤에는 내 특별한 하인이 되면 되지. 억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기회였고 마을에 새 다리가 생기면 월천꾼 일도 없어질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윤씨 마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유혹이 컸지요. 어머니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마님. 윤씨 마님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억쇠는 어머니께 이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마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빼고 말이지요. 어머니, 윤씨 마님께서 저희를 데려가고 싶다 하십니다. 제게는 행수머슴 자리를, 어머니께는 백비서 자리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따르마. 하지만 이 은풍천가에서 살던 우리 삶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머니, 새로운 곳에서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약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테고요. 결국 억쇠와 어머니는 윤씨 마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은풍천가의 작은 초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 원님 일행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억쇠와 어머니는 소박한 짐을 꾸려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가마 안에서 살짝 억쇠를 향해 미소 지었지요. 은풍천의 새 다리가 완성된 바로 그날 억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려다본 은풍천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억쇠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중 몇몇 양반집 마님들만이 비밀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은풍천의 월천꾼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의 비밀스러운 전설로 남게 되었지요.
그 후로 원님 댁에서의 억수의 생활이 어땠는지, 윤 씨 마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그 고을의 원님 댁 행수머슴은 비범한 능력으로 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원님이 출타할 때면 행수머슴은 밤늦게까지 마님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풍천 외나무 다리가 떠내려간 덕분에 한 총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니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마을의 새 다리는 튼튼하게 지어져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을 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풍천가에 살던 사람들은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억새와 그의 월천꾼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그 사내 정말 힘이 장사였지. 그랬지. 어디 가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글쎄, 마님들이 줄줄이 찾아오던 걸 보면 그저 월천군 일만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그렇게 수군거리다가도 양반집 마님들이 나타나면 모두 입을 다물곤 했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옥정리라는 마을의 외곽에 한 과부가 새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구박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 집에 둥지를 튼 그 과부는 마을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200여 가구나 되는 마을 사내들의 입방아에 한껏 올랐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백과부라고 불렀지요. 백과부는 본디 이름을 강씨라 했으나 하얀 피부와 고운 얼굴빛으로 주변 사람들이 백씨라 불렀지요. 그 백씨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연을 안고 이 마을에 정착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먼 고을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소문만이 파다했답니다. 이복에 그 백과부가 상서롭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더구먼. 지아비가 복상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지.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이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박물장수가 그리 말했다 하더군. 마을 느티나무 아래 장기판에 둘러앉은 노인들과 한량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기판은 금세 시들해지고 온 동네의 열기는 과부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으로 들끓었지요. 그 과부가 남편을 셋이나 잡아먹었다는 소문도 있더구만. 아니, 여주까지 가서 진사어른 하나를 꼬셔서 같이 살다가 진사어른이 갑자기 객사했다는 소문도 들었소. 마을 사람들은 주막에 모일 때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그 과부를 직접 마주한 사람은 없었지요. 다들 듣기로는 소문에 의하면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할 뿐이었답니다. 가끔 집 바깥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내는 30 초반의 과부는 도톰한 입술과 살짝 흘겨보는 눈매에 새끼가 흘러넘치는 여인이었답니다. 매듭끈으로 단단히 조인 허리는 잘록하고 두 쪽 방둥이는 탱탱하였으며 걸을 때마다 치마가 바람결에 나부끼면 남정네들의 눈길이 절로 따라갔지요. 저 과부의 몸매가 어찌 그리 빼어난지. 아마도 삼남 지방을 다 뒤져봐도 저리 고운 자태는 찾아보기 힘들겠구려.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미인들도 백과부의 자태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듯 했답니다. 그 고운 얼굴과 몸매로 남정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백과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과부는 얼굴이 살짝 얼근 곰보 부엌대기 처녀를 데리고 흙담에 초가지붕을 얹은 집에서 주막을 차렸답니다. 사실 이 부엌대기 처녀는 백과부의 먼 친척으로 천하의 고아였기에 백과부가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술독에 있는 술을 가져오너라. 네, 마님.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부엌대기 처녀를 부리며 술과 안주를 파는 주막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주막에는 곧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밤이면 젊은 한량들이 모여 흥청망청 놀았답니다. 동네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호시탐탐 과부의 붉은 치마를 벗길 기회를 노렸지요. 그들 사이에서는 백과부의 정체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저 과부가 원래는 기생이었다고 하더군. 서울 남대문 근처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어떤 양반과 도망쳤다가 그 양반이 죽자 여기로 숨어들었다는 것이지. 무슨 소리? 내가 들은 바로는 평양 감사의 첩이었다고 하던데. 주막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백과부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술값만 제대로 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홍진사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 넓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35의 나이에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홍진사는 날마다 백과부의 주막을 드나들며 그녀를 탐했답니다. 홍진사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미남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글 읽기를 좋아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하고 향리에서 한량으로 지내고 있었지요. 문필이 뛰어나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글을 지어주는 재주가 있었고 그 덕에 진사라는 호칭으로 불렸답니다. 저 홍진사는 원래 성격이 음흉하고 질투심이 많다오. 한 번은 이웃 마을 정동네 딸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 처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자 밤중에 그 집 담장을 넘어 불을 지르려다 들켰다는 소문도 있지. 마을 사람들은 홍진사에 대해 그리 좋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력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홍진사는 친구들과 함께 백과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닭볶음탕 안주에 탁배기 술 서너 대를 마시던 홍진사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내 기분이 좋구나. 자, 이 술값으로 쌀 한 가마니 값을 내겠소. 말과 함께 홍진사는 주머니에서 동전 꾸러미를 꺼내 백과부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어이구, 진사님. 이리 많은 돈을 어찌 받는답니까? 허허,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는 것이니 별말 말고 받아두시게. 대신 오늘 밤 술이나 한 잔 더 하면 어떻겠는가? 백과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밤 주막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홍진사는 백과부의 방에 들어가 온 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가던 홍진사가 마을 어귀의 다리를 건너다 갑자기 다리에서 떨어져 다리에 부목을 대고 신음하며 누워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다리를 어쩌면 좋을꼬. 그 과분의 집을 안 갔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홍진사의 신음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답니다. 백과부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리를 다쳤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과부의 집에 무슨 저주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여자의 남편들도 모두 그렇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또 다른 부자인 곽초 씨는 백과부의 매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곽초 씨는 마을에서 소장농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호로 5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첩을 3명이나 두고 있던 호색한이었지요. 그는 원래 국노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 기생집과 술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드는 여인이라면 하늘에 있는 선녀라도 끌어내리겠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곽초 씨는 백과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막을 찾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속치마를 벗긴 사람은 이 곽초 씨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곽초 씨가 과부와 정을 나누고 있을 때 곽초 씨네 외양간에 원인모를 부리나 외양간을 통째로 태워버리고 귀한 소는 놀라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런 병고가 있나? 하필이면 내가 그 과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곽초 씨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외양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불이 저절로 붙었다는 건가? 아닙니다. 나리. 어디선가 불을 지르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곽초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과부는 이불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교를 부리고 천하의 명기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 밤을 보내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불길한 소문도 함께 돌았답니다. 그 신묘한 기교라니. 내 한평생 그런 여인은 처음 봤소. 마치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화했달까. 그러나 그 맛을 본 대가로 내 외양간을 잃었으니. 곽초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백과부의 주막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더 이상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지요. 다만 멀리서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런 여인을 품에 안아볼 수 있다면 외양간 하나쯤이야. 허허.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게. 다음은 자네의 집이 불타거나 아니면 자네 자신이 다칠 수도 있어. 닷새 만에 다리에 부목을 풀고 일어난 홍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다시 백과분의 주막으로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홍진사가 또 백과부를 차가다니 정신이 나갔나? 아마도 그 과부의 매력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이지. 홍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막에 도착해서는 또다시 통 큰 술값을 내고 과부와 밤을 보냈답니다. 아이고, 진사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또 이리 오시다니요. 허허, 당신이 그리워. 내 이렇게 다리가 아파도 찾아왔다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 같구려. 백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홍진사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도 둘은 깊은 정을 나누었지요. 이튿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진사가 당달봉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눈은 뜨고 있으나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느티나무 아래로 찾아온 홍진사는 중얼거렸답니다. 백과부와 함께하면 재수가 없어.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이 말을 들은 곽초 씨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맞소. 그 백과부는 옥문에 거웃이 없는 여자라오. 그날 밤 우리 집 외양간에 불이 났었지. 백과부의 남편도 복상사를 했다지 않소. 그날 이후 아무도 백과부의 치마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술만 마시고 갈 뿐 과부의 손목을 잡는 사람조차 없어진 것이지요. 백과부가 쓸쓸히 홀로 지내던 어느 달밝은 밤, 당달봉사가 되었다는 홍진사가 몰래 찾아와 과부의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더듬거리며 왔지만 이상하게도 백과부의 집은 정확히 찾아왔지요.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나요. 홍진사라오. 문 좀 열어주시게. 백과부는 놀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지팡이를 짚고 허공을 더듬는 홍진사가 서 있었지요. 진사님, 어찌 이 밤중에 그것도 그런 몸으로 찾아주시다니요. 당신이 그리워 참을 수가 없었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소.
내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져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소. 홍진사의 말에 백과부는 감동했는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통 큰 술값은커녕 공짜로 술을 얻어 마시면서 백과부와 밤을 보냈지요. 이후로도 홍진사는 종종 밤중에 몰래 백과부를 찾아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답니다. 진사님, 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서 어찌 밤중에 이 집을 정확히 찾아오시는 거죠? 허허, 사랑의 힘이라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백과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홍진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능숙하게 시선을 피하며 마치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답니다. 홍진사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기에 백과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반년쯤 지났을 때 마을의 노인 한 명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홍진사가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홍진사는 자신이 당달봉사가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노인이 보기에는 멀쩡히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상하구먼. 저 홍진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글쎄. 노인은 조심스럽게 홍진사를 지켜보았습니다. 홍진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허공을 더듬었지만 잠시 혼자 있을 때는 멀쩡히 주변을 살폈던 것이지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구나. 노인은 화가 나서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진사는 그런 노인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재빨리 그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었지요. 노인장, 잠시 말씀 좀 나눕시다. 네, 이놈.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구나. 당장 모두에게 알리겠다. 노인장, 그러지 마시고 이걸 받으시지요. 홍진사는 주머니에서 동전 꾸러미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갈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 무게에 마음이 기울어졌지요. 그래. 내가 늙어 눈이 어두워 착각했나 보구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네. 이렇게 홍진사의 계략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당달봉사 행세를 하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밤중에는 백과부를 찾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과부를 두려워하며 그녀의 주막에 가도 해질 무렵이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백과부의 주막은 여전히 잘 되었고 그녀는 홍진사와의 관계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서워하는데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법이지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당신의 것이었소. 백과부는 홍진사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소문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적어도 홍진사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홍진사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둔 곳에서는 당달봉사 행세를 하지 않고 멀쩡히 돌아다니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가 백과부 주변에 있을 때나 주막 근처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과부와 홍진사는 마을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지요. 백과부가 주막을 운영하는 동안 홍진사는 그녀의 집에 머물며 비밀스러운 동거 생활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과부를 두려워했고 그녀가 홍진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진사님,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허허, 그런 말은 모두 헛소문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이후로 더없이 행복하오. 비록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백과부는 홍진사의 말에 위로를 얻었고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소문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어느 날 백과부는 주막을 정리하고 홍진사와 함께 다른 마을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의 안 좋은 소문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진사님,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저를 두려워하니. 홍진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내 상태가 이러하니 멀리 가기 어렵소. 그리고 당신의 주막이 잘 되고 있지 않소? 조금만 더 참으시오. 홍진사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백과부를 독차지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당달봉사 행세를 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용감한 남자로 알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진사님 말씀이 맞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백과부는 실망했지만 홍진사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소망보다 그의 의견을 더 중요시했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홍진사와 백과부는 점점 나이가 들었지요. 홍진사는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달봉사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의 비밀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허허, 홍진사와 백과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먼.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그러게 말일세. 그 과부의 저주를 견디다니. 홍진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과부를 두려워했지만 홍진사를 존경했답니다. 그의 희생이 대단하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홍진사는 백과부의 미모와 재산을 독차지하며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날 불쌍히 여기고 있구만. 허허, 내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알겠는가? 홍진사는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교활함에 뿌듯해했습니다. 그는 평생 백과부를 속이며 그녀의 재산과 사랑을 누리는 것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지요. 백과부는 끝내 홍진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소문 속에서도 홍진사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준다고 믿으며 위안을 얻었지요. 진사님, 당신만이 내 진정한 편이에요. 모두가 나를 두려워해도 당신만은 내 곁에 있어 주었어요. 당연하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홍진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교활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을 속임수로 가득 채웠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평생 속이고 마을 사람들마저 기만한 홍진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록 이 이야기에서는 홍진사가 자신의 교활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